2025년 11월 서울 중랑구의 한 낡은 단독주택. 이른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먼지를 금빛으로 물들이는 시간. 36살 박수진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방 정리를 시작했다. 21살의 어머니를 여의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난 뒤 할아버지는 수진에게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런 할아버지가 지난달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할아버지. 수진의 손이 오래된 옷장 손잡이에 닿았다. 녹슨 경첩이 삐걱거리며 문이 열렸다. 세월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낡은 양복, 색이 바랜 셔츠, 기워 입은 스웨터들. 할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다. 아니, 검소함을 넘어 가난하게 사셨다. 수진이 대학 등록금을 걱정할 때도, 취업 준비로 힘들어할 때도 할아버지는 당신의 어려움을 내색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괜찮다. 할아버지는 필요한 게 없어라며 손을 저으셨다. 옷장 깊숙한 곳, 오래된 이불 사이에서 수진의 손이 딱딱한 무언가에 닿았다. 천으로 여러 겹싸인 물건이었다. 조심스럽게 풀어내자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나타났다. 먼지를 털어내고 잠금 장치를 열자 안에서 오래된 서류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게 뭐지? 가장 위에 놓인 것은 증권 계좌 개설 신청서였다. 날짜는 1985년 3월 15일, 40년 전이었다. 할아버지 나이 45살 때였다. 수지는 서류를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다. 주식 매수 확인서, 배당금 통지서, 거래 내역서, 모두 누렇게 변색된 종이들이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평생 주식을 반대하셨다. 수진이 대학 시절 재테크 동아리에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도, 사회초년생 시절 주식 계좌를 개설하려 할 때도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수진아, 주식은 절대 하지 마라. 그건 도박이야. 땀 흘려번 돈으로 살아야지. 유행을 바라면 안 돼. 그 말씀이 너무 강렬해서 수진은 결국 주식을 시작하지 못했다.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충고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서류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손이 떨렸다. 서류 가방 밑바닥에서 작은 통장이 나왔다. 오래된 증권사 로고가 희미하게 보이는 통장이었다. 수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통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1985년 3월 15일 10만 원 입금 기록이 있었다. 그 다음 페이지들을 넘기자 매달 1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이어졌다. 1985년, 1986년, 1987년, 한 달도 거르지 않고 10만 원씩, 1990년대로 넘어가자 금액이 20만 원으로 늘어났다. 2000년대에는 30만 원, 2010년대에는 50만 원. 마지막 입금 기록은 올해 9월,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시기 직전이었다. 40년간 단 한 달도 거르지 않은 입금.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아버지는 평생 공장 노동자로 사셨다. 젊어서는 섬유 공장에서, 나이 들어서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셨다. 월급이 많지 않았을 텐데 매달 이렇게 돈을 모으셨다니. 통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현재 평가 금액이 적혀 있었다. 수진의 눈이 그 숫자에 고정되었다. 숫자를 세어보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믿을 수 없었다. 12억 4천만 원. 통장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12억이라니.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 12억이라니. 그런데 왜 할아버지는 이렇게 가난하게 사셨을까? 왜 낡은 옷을 기워 입고 찬밥을 드시고 난방도 제대로 하지 않으셨을까?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다시 살폈다. 그리고 한 장의 편지를 발견했다. 할아버지의 친필이었다. 사랑하는 수진에게. 편지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수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놀랐지? 주식을 그렇게 반대하던 할아버지가 40년간 주식 투자를 했다니. 거짓말쟁이 할아버지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수진아, 할아버지에게는 이유가 있었단다. 수진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시던 그 목소리가 1985년 3월 내 엄마가 너를 낳던 날이었어. 할아버지는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할아버지는 생각했단다. 이 아이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할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 내 엄마도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지. 그게 평생 가슴 아팠단다. 머리는 좋은데 배우지 못해서 기회를 놓치는 게 얼마나 억울한지. 할아버지는 너무 잘 알았어. 그래서 결심했지. 너만큼은 돈 걱정 없이 공부하게 해주자고. 대학도 가고 원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자고. 편지를 읽으면서 수진의 기억 속에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이 학원에 다니는 것을 부러워했던 기억.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도서관에 데려가 주시며 여기서 공부하면 학원보다 더 좋아라고 말씀하시던 모습. 중학교 때 영어 과외를 받고 싶다고 했을 때 할아버지가 밤늦게까지 일을 더 하시던 모습. 처음에는 은행 적금을 들었어. 하지만 이자가 너무 적더구나. 그러던 어느 날 공장 동료가 주식 이야기를 했어. 장기 투자하면 은행보다 수익이 좋다고. 처음에는 무서웠지. 할아버지도 주식이 도박이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공부를 했어. 도서관에 가서 경제신문을 읽고 투자 관련 책을 빌려봤지. 어려웠지만 이해할 때까지 읽고 또 읽었어. 그리고 깨달았단다. 주식이 도박이 되는 건 욕심 때문이라는 걸.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고 하면 도박이 되지만 좋은 회사에 장기 투자하면 함께 성장하는 거라는 걸. 할아버지는 규칙을 정했어. 매달 월급의 3분의 1을 무조건 투자한다. 오르든 내리든 매달 같은 금액을 산다. 절대 욕심내지 않는다. 단 한 번도 팔지 않는다. 그리고 이 돈은 오직 내 교육을 위한 것이니 다른 용도로는 절대 쓰지 않는다. 수지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다. 월급의 3분의 1이라니. 할아버지의 월급이 얼마나 적었는지 수지는 알았다. 80년대 중반 공장 노동자의 월급은 한 달에 30만 원 정도였다. 그중 10만 원을 투자하셨다는 것은 할아버지 자신은 한 달에 20만 원으로 사셨다는 뜻이었다.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할아버지는 계좌를 확인해 봤어. 10년간 모은 돈이 3천만 원이 되어 있더구나. 기뻤어. 이 정도면 내 대학 등록금은 충분하겠다 싶었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어. 내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필요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대학원에 가고 싶을 수도 있고, 유학을 가고 싶을 수도 있고, 사업을 시작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계속 모았단다. 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 나이 60이었어. 공장에서는 정년퇴직을 하라고 했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다른 공장을 찾아갔어. 더 힘들었지만 일을 계속했단다. 너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어. 수진의 가슴이 미어졌다. 할아버지가 60이 넘어서도 공장 일을 계속하신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 당시 수진은 할아버지께 이제 쉬세요라고 말씀드렸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일하는 게 좋아라고 웃으며 말씀하셨다. 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할아버지는 너무 기뻤어. 20년간 모은 돈이 7억 원이 넘었거든. 등록금 걱정은 전혀 없었지. 하지만 수진아, 할아버지는 내게 주식을 하지 말라고 했어. 왜였을까? 할아버지가 성공한 건
운이 좋았기 때문이야. 한국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에 장기 투자를 했으니까. 하지만 너는 다를 수 있어. 젊은이들은 조급해.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해. 그러다 잘못된 투자를 하고 빚을 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걸 할아버지는 많이 봤어. 할아버지는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기를 바라지 않았어. 내가 정직하게 일하고 실력으로 인정받고 떳떳하게 살기를 바랐지. 돈은 할아버지가 모아놨으니 너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라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흐려져 있었다. 할아버지의 눈물이 떨어진 자국이었다. 수지는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21살, 대학교 2학년 봄이었다.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교통사고였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한 차에 치였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수지는 장례식장에서 하염없이 울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했다. 어머니와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 후, 아버지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심근경색이라고 했다. 일주일 후, 아버지도 어머니의 뒤를 따라갔다. 한 달 사이에 부모님을 모두 잃은 수지는 학교를 그만둘 생각을 했다. 등록금을 낼 돈도 없었고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그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수진아, 학교는 계속 다녀야 해. 할아버지, 저 이제 어른이에요. 일하면서 살 수 있어요. 내 엄마는 내가 대학을 졸업하는 걸 보고 싶어 했어. 아빠도 그랬고, 둘이 그렇게 자랑스러워 했는데, 그만두면 안 돼. 하지만 등록금이, 걱정 마. 할아버지가 있잖아.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당신의 적금을 해약하셨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적금은 할아버지의 노후 자금이었다.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수진의 등록금을 내주셨다. 그리고 생활비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기 시작하셨다. 당시 할아버지 나이는 65세였다. 공장 정년은 이미 지난 나이였지만 할아버지는 중소기업 부품 공장에 자리를 구하셨다.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야간 근무를 마다하지 않으셨다. 낮에는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시고 밤에는 공장에서 일하셨다. 수지는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다. 공부에 집중해. 그게 할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거야. 수지는 할아버지의 뜻을 따랐다. 학교 성적을 최상위로 유지했다. 장학금도 받았다. 그리고 3학년 때는 학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도서관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 수 있었다. 4학년 졸업반이 되었을 때 수지는 취업 준비에 매진했다. 대기업 공채 시험을 준비하고 영어 시험을 봤다. 면접 준비를 위해 스터디 모임에도 참여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할아버지는 수진을 응원했다. 할아버지, 오늘 1차 면접 봤어요. 그래? 어땠어? 잘한 것 같아요. 면접관님이 웃으시면서 들어주셨어요. 우리 수진이가 그렇지. 할아버지가 봐도 너는 똑똑하고 예의 바르잖아. 2차 면접을 앞두고 수진은 긴장했다. 마지막 관문이었다. 합격하면 대기업 신입사원이 되는 것이었다. 면접 전날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수진아, 떨어져도 괜찮아.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 네, 할아버지. 최선을 다할게요. 그래. 할아버지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워. 결과가 어떻든 말이야. 다행히 수지는 최종 합격했다. 합격 통보를 받은 날, 수지는 집으로 달려가 할아버지께 소식을 전했다. 할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잘했어.
내 엄마 아빠가 보면 얼마나 기뻐하겠니. 그날 밤, 수지는 할아버지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다행이다. 수진이가 잘 컸어.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 수지는 그때 깨달았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를. 딸과 사위를 한꺼번에 잃고 손녀를 홀로 키우시면서 느꼈을 무게를.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셨다. 수진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수지는 생활이 안정되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수지는 할아버지께 용돈을 드렸다. 할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아니야. 너 쓰라고. 할아버지가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할아버지를 모실 차례예요. 할아버지는 결국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받으셨다. 그날 이후로 수진은 매달 생활비를 드렸다. 그리고 2, 3년 후에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다. 작지만 깨끗한 빌라였다. 할아버지, 여기서 편하게 사세요. 이제 일 그만하시고 쉬세요. 그래야겠구나. 할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일을 하셨다. 완전히 그만두지는 않고 아파트 경비 일을 계속하셨다. 수진이 말려도 할아버지는 고집을 부리셨다. 집에만 있으면 심심해. 일하는 게 더 좋아. 그때는 몰랐다.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일을 계속하셨는지. 수진은 편지의 다음 장을 펼쳤다. 할아버지의 글씨가 계속 이어졌다. 내가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할아버지는 정말 기뻤어.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계좌를 정리하려고 보니 마음이 바뀌더구나. 그때 계좌 잔고가 9억 원이었어. 할아버지에게는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지. 이 돈을 내게 주면 뭐 하지? 집을 살까? 차를 살까? 그런 생각을 했어. 하지만 수진아, 할아버지는 다른 것을 생각했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회사가 싫으면 그만둘 수 있는 자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자유. 그런 자유를 주고 싶었어. 그래서 계속 모았단다. 내가 30살이 되면 주려고. 그때쯤이면 내가 인생에서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 거라고 생각했거든. 수지는 편지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30살. 그때 수지는 실제로 고민이 많았다. 회사 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았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 상사의 눈치, 야근과 회식. 수지는 자신이 원하는 삶이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수진아, 할아버지는 내게 주지 못했어. 왜냐하면 내가 너무 잘하고 있었거든.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프로젝트도 성공시키고 할아버지가 보기에 너는 충분히 행복해 보였어. 그래서 생각했지. 조금 더 기다리자. 내가 정말 필요할 때까지. 내가 힘들어할 때까지. 그때 이 돈이 너에게 진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수진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다. 수진이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은 많이 힘들었던 그 시절을 할아버지는 다 아셨던 것이다. 32살 되던 해 수진은 회사를 그만뒀다. 더는 견딜 수 없었다.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 할아버지는 놀라지 않으셨다. 그래, 내가 결정한 거면 괜찮아. 할아버지, 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할아버지가 있잖아.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다. 수지는 몇 달간 쉬면서 자신을 돌아봤다. 그리고 작은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다. 어릴 때부터 꿈꾸던 일이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좋은 커피를 만들어주고 아늑한 공간을 만드는 일. 창업 자금이 필요했다. 수지는 은행 대출을 알아봤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고민하던 수진에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수진아, 할아버지 적금이 좀 있어. 그걸로 카페 시작해. 할아버지, 그건 할아버지 노후 자금이잖아요. 괜찮아. 할아버지는 필요한 게 없어. 내가 행복하게 일하는 게 할아버지한테는 더 중요해. 결국 수지는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다. 3천만 원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경비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하고 계셨던 것이었다. 카페는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다. 손님들이 하나씩 늘어났다. 수지는 행복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웠다. 할아버지는 가끔 카페에 오셔서 조용히 커피를 드셨다. 손님들이 많네. 네, 단골이 많이 생겼어요. 다행이다. 내가 웃는 얼굴로 일하니 할아버지도 기뻐.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내가 카페를 열었을 때 할아버지는 정말 뿌듯했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니까. 그때 할아버지는 생각했지. 이제 정말 돈을 줄 때가 됐다고. 하지만 수진아, 할아버지는 또 망설였어. 내가 스스로 카페를 키워가는 모습이 너무 대견했거든. 할아버지가 돈을 주면 그 과정이 의미 없어질 것 같았어. 내가 직접 노력해서 성공하는 게 더 값지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결심했어.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주겠다고. 그때쯤이면 너도 인생의 많은 것을 경험했을 테고, 이 돈을 지혜롭게 쓸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수지는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모든 것을 계획하셨던 것이다. 수진의 인생 전체를 생각하시며, 수진아, 이 돈은 내 자유야. 카페를 확장해도 좋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도 좋고, 여행을 다녀도 좋고, 그냥 저축해놔도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써. 하지만 할아버지가 한 가지만 부탁할게. 이 돈을 쓸 때마다 생각해줘. 이 돈 한 푼 한 푼에 할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할아버지가 내게 바랐던 것은 돈이 아니라 행복이었다는 것을. 돈은 도구일 뿐이야.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지. 정직하게, 떳떳하게,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줘. 그게 할아버지가 바라는 전부야.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흐릿했다. 할아버지의 눈물 자국이었다. 사랑한다, 수진아.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손녀.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할아버지에게 최고의 선물이야.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카페 문을 열지 않았다. 직원들에게 오늘은 쉬겠다고 연락했다. 할아버지의 방에서 더 많은 것들을 찾고 싶었다. 서류 가방 외에도 무언가 있을 것 같았다. 옷장 맨 위 선반을 뒤지다가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신발 상자 크기의 작은 상자였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사진들과 메모들이 나왔다. 가장 위에 있던 사진은 수진이 태어났을 때 찍은 것이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엄마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다. 옆에는 젊은 아빠가 서 있었고 할아버지가 그 뒤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다. 사진 뒷면에는 할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85년 3월 15일 수진이가 태어난 날, 내 인생 최고의 날. 다음 사진은 수진의 100일 사진이었다. 한복을 입은 아기 수진이 방석 위에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가 옆에서 수진을 바라보며 웃고 계셨다. 뒷면의 메모. 100일.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쭉.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식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모든 사진마다 할아버지의 메모가 있었다. 수진의 성장 과정 하나하나를 기록해 놓으신 것이었다.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수진이가 똑똑하다고 하셨다. 기뻤다. 4학년. 반에서 1등을 했다. 상장을 받아왔다. 액자에 넣어서 걸어뒀다. 6학년 졸업. 중학교에 가면 더 많이 배울 거다.
할아버지가 돈 걱정은 안 해도 되게 해줄게. 중학교 시절 사진들도 있었다. 교복을 입은 수진의 모습. 뒷면 메모들이 점점 더 구체적이었다. 중1. 영어를 잘하고 싶다고 했다. 과외 선생님을 구했다. 월급이 모자라서 야간 근무를 더 하기로 했다. 괜찮다. 수진이를 위한 일이니까. 중2. 성적이 올랐다. 선생님이 좋은 고등학교에 갈 수 있을 거라고 하셨다. 기특하다. 중3. 졸업식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수진이가 무대에서 상을 받는 모습을 보며 울었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사진은 더 많았다. 교복 입은 모습, 친구들과 찍은 사진, 수학여행 사진. 할아버지는 수진의 모든 순간을 기록해 놓으셨다. 고1. 수진이가 공부가 힘들다고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강한 아이다. 할아버지가 더 도와줘야겠다. 고2. 모의고사 성적이 올랐다.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계좌를 확인했다. 6억이 모였다. 등록금은 충분하다. 고3. 대학 입시. 떨어질까봐 걱정한다고 했다. 수진아, 할아버지는 내가 어디를 가든 자랑스러워. 대학 합격 통지서 사본도 있었다. 할아버지가 복사해서 보관해 놓으신 것이었다. 통지서 옆에 메모가 있었다. 합격. 딸과 사위에게 보여주고 싶다. 수진이가 이렇게 잘 컸다고. 두 사람이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계셨다. 수진의 인생에서 중요한 모든 순간을. 대학 시절 사진들은 적었다. 부모님을 여의고 힘들었던 그 시기. 사진이 몇 장 없었지만 메모는 더 많았다. 2학년. 딸과 사위를 잃었다. 수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 할아버지가 버텨야 한다. 수진이를 위해서. 3학년. 수진이가 다시 웃기 시작했다. 학교 성적도 올랐다. 강한 아이다. 할아버지의 자랑이다. 4학년. 취업 준비. 면접을 봤다고 했다. 떨린다고 했다. 할아버지도 떨린다. 수진이가 좋은 곳에 가기를 바란다. 졸업. 대기업에 합격했다. 할아버지는 이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다. 수진이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회사 생활 시절의 기록도 있었다. 신입사원. 수진이가 첫 월급을 받았다고 했다. 할아버지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했다. 고마운 아이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필요 없다. 계좌에 8억이 있다. 입사 3년 차. 승진했다고 했다. 기뻤다. 하지만 힘들어 보인다. 야근이 많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수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입사 5년 차.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내 결정을 믿는다. 계좌에 9억 5천이 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카페를 열었을 때의 기록. 카페 오픈. 수진이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 이게 수진이에게 맞는 일인 것 같다. 할아버지도 기쁘다. 오픈 1년. 카페가 잘 되고 있다. 손님들이 수진이를 좋아한다. 당연하다. 수진이는 착하고 성실하니까. 마지막 메모는 올해 여름에 쓴 것이었다. 계좌 잔고 12억. 수진이에게 충분한 금액이다. 이제 할아버지는 편하게 쉬어도 될 것 같다. 수진이는 잘 살 것이다. 할아버지가 믿는다. 수진은 상자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수진은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낡은 공책이었다. 일기는 1985년부터 시작되었다. 1985년 3월 15일. 손녀가 태어났다. 이름은 수진. 작고 예쁘다. 이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했다. 좋은 교육.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다. 오늘부터 저축을 시작한다. 1985년 4월 1일. 증권사에 갔다. 계좌를 만들었다.
직원이 주식은 위험하다고 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장기 투자하면 괜찮다고 책에서 읽었다. 월급 10만 원을 입금했다. 앞으로 매달 할 것이다. 1985년 12월 31일. 올해가 간다. 9개월 동안 90만 원을 모았다. 주식 가격이 올랐다. 현재 100만 원이 되었다. 기쁘다. 이 속도면 수진이 대학 갈 때쯤 많은 돈이 모일 것이다. 일기는 계속 이어졌다. 할아버지의 일상이 담겨 있었다. 공장에서의 힘든 일, 야간 근무의 피곤함. 그럼에도 매달 빠짐없이 투자한 기록. 이 속도면 수진이 대학 갈 때쯤 많은 돈이 모일 것이다. 수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학교에서 돌아와서 숙제를 했다. 할아버지에게 보여줬다. 글씨가 예쁘다. 수진이는 똑똑한 아이다. 오늘 20만 원을 입금했다. 월급이 올라서 투자 금액도 늘렸다. 1995년 3월 2일. 수진이가 10살이 되었다. 빠르다. 계좌를 확인했다. 2천만 원이 되었다. 10년간 모은 돈이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들었다. 더 모아야 한다. 2000년 11월 15일. IMF가 끝났다. 힘든 시기였다. 공장이 어려웠다. 월급이 줄었다. 하지만 투자는 멈추지 않았다. 금액을 줄여서라도 계속했다. 수진이를 위해서. 계좌는 5천만 원이 되었다. 2006년 3월 1일. 수진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기쁘다. 할아버지가 꿈꾼 일이 이루어졌다. 계좌에는 6억 원이 있다. 4년간 등록금을 내고도 남을 것이다. 하지만 주지 않을 것이다. 수진이가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6년 5월 10일. 딸과 사위가 세상을 떠났다. 너무 갑작스럽다. 슬프다. 하지만 울 수 없다. 수진이가 보고 있다. 할아버지가 버텨야 한다. 수진이를 위해서. 2006년 6월 20일. 수진이가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했다. 안 된다. 부모님의 유일한 바람이었다. 수진이가 대학을 졸업하는 것. 할아버지가 도와줘야 한다. 적금을 해약했다. 3천만 원. 등록금으로 쓸 것이다. 2007년 1월 5일. 새 일자리를 구했다. 야간 근무다. 힘들다. 하지만 괜찮다. 수진이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 낮에는 아파트 경비, 밤에는 공장. 할 수 있다. 수진은 일기를 읽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았다. 2009년 12월 25일. 수진이가 졸업했다. 대기업에 취직했다. 성공했다. 할아버지는 이제 쉬어도 될 것 같다. 하지만 투자는 계속할 것이다. 수진이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고 싶다. 2012년 8월 30일. 수진이가 회사를 그만뒀다. 놀라지 않았다. 수진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수진이의 결정을 존중한다. 계좌에는 9억 원이 있다.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 2013년 5월 1일. 수진이가 카페를 열었다. 할아버지에게 돈을 빌려갔다. 3천만 원. 적금을 또 해약했다. 괜찮다. 수진이가 행복하면 된다. 계좌는 그대로 둘 것이다. 나중을 위해서. 2020년 6월 15일. 코로나 시기. 수진이 카페가 힘들다고 했다. 손님이 줄었다고. 걱정이다. 하지만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배달을 시작했다. 온라인 판매도 했다. 기특하다. 2023년 3월 15일. 수진이가 38살이 되었다. 할아버지가 처음 투자를 시작한 날과 같은 날이다. 38년이 지났다. 계좌는 11억 원이 되었다. 충분하다. 이제 수진이에게 줄 때가 됐다. 2025년 9월 1일. 건강이 안 좋다. 병원에 갔다. 의사가 심각하다고 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슬프지 않다. 할아버지는 할 일을 다 했다. 수진이를 잘 키웠다. 이제 편히 쉴 수 있다. 2025년 9월 15일 편지를 썼다. 수진이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사랑을, 계좌 통장과 함께 서류 가방에 넣어뒀다. 수진이가 발견할 것이다. 2025년 10월 1일 마지막 입금을 했다. 50만 원. 4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자랑스럽다. 최종 잔고 12억 4천만 원. 수진이에게 충분한 금액이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수진아, 할아버지는 행복했어. 너를 키우는 것이 할아버지 인생 최고의 일이었어. 후회 없다. 사랑한다. 수지는 일기장을 덮고 눈을 감았다. 수지는 거래 내역서를 펼쳤다. 40년간의 기록이 빼곡했다. 할아버지가 어떤 주식을 샀는지 궁금했다. 1985년 3월부터 시작된 거래 내역. 할아버지는 매달 3개에서 5개의 회사 주식을 샀다. 대기업 위주였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화학, SK텔레콤, 포스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었다. 특이한 점은 할아버지가 단 한 번도 주식을 팔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40년간 매수만 했다.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코로나 때도, 주가가 폭락해도 할아버지는 팔지 않았다. 오히려 더 샀다. 거래 내역 옆에는 할아버지의 메모가 있었다. 1997년 11월 IMF 주가가 반토막 났다. 무섭다. 하지만 팔지 않는다. 좋은 회사들이다. 회복할 것이다. 오히려 더 산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2008년 10월 금융위기 또 폭락했다. 계좌 평가액이 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괜찮다. 장기 투자다. 시간이 해결할 것이다. 2020년 3월 코로나 역대 최악의 폭락이라고 한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당황하지 않는다. 40년간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었다. 매번 회복했다. 이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할아버지의 예상은 맞았다. 주가는 매번 폭락했지만 매번 회복했다. 그리고 더 높이 올랐다. 40년간의 복리, 효과는 놀라웠다. 1985년에 10만 원으로 산 삼성전자 주식은 2025년에 2천만 원이 되어 있었다. 200배가 오른 것이었다. 현대자동차는 80배, LG화학은 150배, SK텔레콤은 90배. 수지는 계산해 봤다. 할아버지가 40년간 투자한 총액은 약 2억 5천만 원이었다. 매달 평균 50만 원씩 480개월. 그 돈이 12억 4천만 원이 되었다. 거의 5배가 늘어난 것이었다. 하지만 단순히 5배가 아니었다. 배당금도 있었다. 할아버지는 배당금을 모두 재투자했다. 배당금으로 또 주식을 샀다. 그것이 복리 효과를 만들었다. 거래 내역서 뒤편에는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투자 원칙이 적혀 있었다. 박씨 가문의 투자 10계명. 1. 매달 정해진 금액을 투자한다.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2. 좋은 회사의 주식만 산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 3. 절대 팔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4. 배당금은 모두 재투자한다. 5. 단기 수익을 기대하지 않는다. 최소 10년 이상. 6.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내 판단을 믿는다. 7. 욕심내지 않는다. 대박을 꿈꾸지 않는다. 8. 빚내서 투자하지 않는다. 여윳돈으로만. 9. 투자한 회사를 공부한다. 뉴스를 읽고 이해한다. 10. 투자의 목적을 잊지 않는다. 수진이의 미래를 위한 것. 수진은 이 원칙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계셨다. 인내심, 원칙, 그리고 목적. 거래 내역서 마지막 장에는 2025년 10월 기준 보유 주식 목록이 있었다. 삼성전자 5천주 평가액 4억 원, 현대자동차 3천주 평가액 2억 5천만 원, LG화학 2천주 평가액 2억 원, SK텔레콤 4천주 평가액 1억 5천만 원, 포스코 1천주 평가액 1억 원, 기타 20여 개 종목 평가액 3억 4천만 원, 총 평가액 12억 4천만 원. 수지는 현재 주가를 검색해봤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주가가 또 올랐다. 현재 평가액은 13억 원을 넘었다. 할아버지. 수지는 통장을 꼭 안았다. 이 숫자 하나하나에 할아버지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었다. 공장에서의 밤샘 근무, 추운 겨울 경비실 근무, 낡은 옷을 기워 입으며 절약한 시간들, 서류 더미 사이에서 오래된 영수증 묶음을 발견했다. 할아버지가 모아둔 생활비 영수증이었다. 1985년부터 2025년까지 40년간의 영수증. 수지는 몇 장을 펼쳐봤다. 1985년 3월 쌀 10kg 10,000원, 김치 5,000원, 된장 2,000원, 합계 17,000원. 1990년 7월 여름 옷 10,000원, 신발 8,000원, 합계 18,000원. 2000년 12월 겨울 점퍼 20,000원 세일, 장갑 3,000원, 합계 23,000원. 할아버지는 평생 최저생활비로 사셨다. 옷은 세일 기간에만 샀고 신발은 다를 때까지 신으셨다. 외식은 거의 하지 않으셨고 취미생활도 없으셨다. 영수증 뒤편에 할아버지의 메모가 있었다. 나는 많이 필요 없다. 수진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흘렀다. 사흘 후 수진은 카페를 다시 열었다. 직원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고마워. 손님들이 하나씩 들어왔다. 단골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다. 할아버지 많이 그리우시죠? 네, 많이요. 좋은 분이셨어요. 여기 자주 오셔서 알아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2~3번 카페에 오셨다. 구석 자리에 앉아서 아메리카노를 드시며 책을 읽으셨다. 가끔 손님들과 이야기도 나누셨다. 특히 어르신 손님들과는 오래 대화하셨다.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 하셨어요. 손녀가 이 카페를 하면서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그게 자기한테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수지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손님이 조용히 수진의 손을 잡아줬다.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할아버지, 저 이제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주식을 반대하시면서도 40년간 투자하신 이유, 가난하게 사시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신 이유, 모든 것이 저를 위한 거였죠. 제가 돈 걱정 없이 공부하고 꿈을 꾸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기를 바라셨던 거죠. 할아버지는 저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유, 돈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13억. 큰 돈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이 돈은 숫자가 아니었죠. 40년간의 사랑이었고, 희생이었고, 믿음이었어요. 할아버지, 저 잘 쓸게요. 할아버지가 바라셨던 대로 제 행복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다음 날 수지는 증권사를 방문했다. 할아버지 명의의 계좌를 상속받기 위해서였다. 담당 직원이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와, 40년간 한 번도 안 파셨네요. 요즘 이런 분 거의 없어요. 네, 할아버지는 특별하신 분이셨어요.
투자 원칙이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런 장기 투자 사례는 교과서에 나올 만해요. 보유 주식들도 모두 우량주고요. 할아버지가 직접 공부하셔서 고르신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요즘 전문가들도 이렇게 투자하기 힘든데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수지는 할아버지의 투자 철학에 대해 더 많이 생각했다. 할아버지는 주식을 도박이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가장 현명한 투자자셨다. 욕심내지 않기, 조급해하지 않기, 원칙을 지키기, 목적을 잊지 않기. 이것이 할아버지의 투자 비결이었다. 한 달 후 상속 절차가 완료되었다. 수진의 명의로 계좌가 이전되었다. 통장을 받아들고 수진은 할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묘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수진은 통장을 펼쳤다. 할아버지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40년간 모아주신 사랑을 저 잘 쓸게요. 약속할게요. 바람이 불었다. 할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다. 수지는 결심했다. 이 돈으로 3가지 일을 하겠다고. 첫째, 카페를 확장한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한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그 따뜻한 분위기를. 둘째, 장학재단을 만든다. 할아버지처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돕는다.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셋째, 나머지는 할아버지처럼 장기 투자한다. 그리고 언젠가 그 돈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돕는다. 산소를 나서며 수지는 다짐했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삶의 가치를 이어가겠다고. 2달 후, 수지는 카페 확장 공사를 시작했다. 옆 건물이 마침 비어 있었다. 임대료는 비쌌지만 수진에게는 이제 여유가 있었다. 공사 기간 동안 수진은 바빴다.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회의하고 새 메뉴를 개발하고 직원을 뽑았다. 그 모든 과정이 즐거웠다. 할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았다. 새 카페는 2층 구조로 설계했다. 1층은 기존처럼 일반 손님들을 위한 공간, 2층은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할아버지의 서재라고 이름 붙였다. 2층에는 책장을 가득 채웠다. 할아버지가 읽으셨던 경제 서적, 투자 관련 책, 인생 에세이들, 그리고 할아버지의 사진과 편지를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다. 이곳은 무료입니다. 누구나 와서 책을 읽고 공부하고 쉴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오픈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단골 손님들, 동네 주민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온 학생들. 2층 입구에는 할아버지의 편지 일부를 새긴 동판이 있었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떳떳하게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박 할아버지의 편지 중에서 한 학생이 동판을 읽고 수진에게 물었다. 사장님, 박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제 할아버지예요. 평생 공장 노동자로 사시면서 손녀인 저를 키워주신 분이죠. 여기 책들도 할아버지 것이에요. 네, 할아버지가 읽으시던 책들이에요. 할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셨지만 평생 공부하셨어요. 특히 경제와 투자에 대해서요. 대단하시네요.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학생은 책장에서 한 권을 꺼냈다. 낡은 투자 입문서였다. 책 속에는 할아버지의 메모가 가득했다. 이 책 빌려도 돼요? 물론이죠. 마음껏 읽으세요. 할아버지도 그걸 바라실 거예요.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의 서재는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공간이 되었다. 매일 10여 명의 학생들이 와서 공부했다. 대학생, 고등학생, 심지어 중학생들도 있었다. 수지는 학생들을 위해 간단한 간식과 음료를 무료로 제공했다. 할아버지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수진을 찾아왔다. 사장님,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야? 저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 왔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요. 학비는 장학금으로 해결했는데 생활비가 부족해서 아르바이트 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여학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근데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 돈도 안 내고 간식도 먹고 너무 감사해서요. 덕분에 도서관 안 가도 되고 카페 비용도 안 들고. 수지는 여학생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그러라고 만든 곳이야. 사장님은 왜 이렇게 하세요? 돈도 안 받으시고.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셨거든. 좋은 교육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누구나 배울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할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셨나 봐요. 응.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셨어. 그날 밤, 수지는 또 일기를 썼다. 할아버지, 오늘 한 학생이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제가 한 게 별로 없는데 그렇게 감사해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할아버지도 저를 키우시면서 이런 기분이셨을까요? 제가 공부 잘한다고 칭찬받을 때, 대학 합격했을 때, 취업했을 때, 카페를 열었을 때, 할아버지는 얼마나 뿌듯하셨을까요? 이제야 조금 이해가 돼요. 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누군가의 꿈을 응원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으로. 3달 후, 수지는 장학재단 설립 준비를 시작했다. 변호사와 회계사를 만나고 서류를 준비했다. 재단 이름은 박할아버지 교육재단으로 정했다. 재단의 목적은 명확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 기회를 놓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 특히 부모를 잃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수지는 재단에 3억 원을 출연했다. 할아버지 유산의 일부였다. 그리고 앞으로 카페 수익의 일부도 계속 기부하기로 했다. 첫 장학생 선발 공고를 냈을 때 100여 명의 학생이 지원했다. 심사를 거쳐 10명을 선발했다. 한 명당 1년에 5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장학금 전달식 날, 수지는 학생들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줬다. 여러분을 돕는 이 돈은 우리 할아버지가 40년간 모으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힘들게 버신 돈을 조금씩 모아서 저를 키워주셨죠. 할아버지는 교육의 힘을 믿으셨어요. 배움이 사람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고 믿으셨어요. 여러분, 이 장학금은 그냥 돈이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사랑이고 희망이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여러분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돼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다. 몇몇은 눈물을 흘렸다. 1년이 지났다. 카페는 번창했고 장학재단도 자리를 잡았다. 2년차 장학생 20명, 저축된 기금 5억 원. 수지는 나머지 유산으로 할아버지처럼 투자를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원칙을 그대로 따랐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투자하고 좋은 회사만 고르고 절대 팔지 않는다. 할아버지의 계좌도 그대로 유지했다. 상속받은 주식들을 그대로 보유했다. 배당금은 재투자했다. 할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어느 날 첫 장학생 중 한 명이 카페를 찾아왔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었다. 사장님, 저 대기업에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장학금 받아서 아르바이트 안 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지. 사장님, 저 약속할게요. 나중에 돈 벌면 저도 후배들 도울게요. 제가 받은 만큼 돌려줄게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가 바라셨던 모습이었다. 선한 영향력이 이어지는 것. 그래, 그렇게 해줘. 할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저녁에 수지는 할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오랜만이었다. 할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카페도 잘 되고, 재단도 잘 운영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주신 돈 잘 쓰고 있어요. 오늘 첫 장학생이 취직했다고 찾아왔어요.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 모습 보니까 할아버지 생각났어요. 제가 대학 합격했을 때, 취직했을 때, 할아버지도 이렇게 기뻐하셨을 것 같아서요. 바람이 불었다. 나무잎이 흔들렸다. 할아버지, 저 이제 알아요. 할아버지가 왜 주식을 하셨는지, 왜 40년간 한 번도 팔지 않으셨는지, 왜 힘들게 사시면서도 불평 안 하셨는지, 모든 게 저를 위한 거였죠. 제가 자유롭게, 행복하게 제 꿈을 펼치며 살기를 바라셨던 거죠. 할아버지는 저에게 돈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날개를 주신 거예요. 어디든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요. 수지는 가방에서 할아버지의 편지를 꺼냈다. 이제는 낡아서 모서리가 해졌지만 여전히 소중했다. 할아버지, 이 편지 매일 읽어요. 힘들 때마다 꺼내서 봐요. 그러면 힘이 나요. 할아버지가 옆에 계신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는 게 내 배당금이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쓰신 이 문장 매일 생각해요. 할아버지에게 저는 최고의 투자였죠. 40년간 꾸준히 투자하신 거예요. 사랑으로요. 해가 지고 있었다. 석양이 산소를 금빛으로 물들였다.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게요.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누군가의 날개가 되는 사람으로. 할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사랑, 저도 나눌게요. 계속 나눌게요. 그게 할아버지께 드리는 최고의 보답일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할아버지의 투자 원칙을 생각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할아버지의 진짜 투자는 주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할아버지의 진짜 투자는 사람이었다. 수진이었다. 40년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한 번도 후회하지 않은 투자. 그리고 그 투자는 성공했다. 수지는 할아버지가 바라시던 사람이 되었다. 정직하고 떳떳하고 남을 돕는 사람으로. 그날 밤, 수지는 마지막 일기를 썼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제 인생 최고의 투자자, 최고의 스승, 최고의 친구. 할아버지가 남기신 건 13억 원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남기신 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인내하는 법, 희망을 잃지 않는 법, 누군가를 믿는 법. 그 가르침으로 저는 살아갈게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게. 고마워요. 할아버지, 제 인생에 와주셔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에게 날개를 달아주셔서, 할아버지의 손녀로 태어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편히 쉬세요. 할아버지, 저 잘 살게요. 약속할게요.